이번 시간에는 노동계약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노동계약, 네, 고용계약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그렇다면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그러면 네, 고용계약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용계약은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볼까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네, 또 봅시다. 제 656조죠. 제 1항에 보수 또는 보수에게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요. 제2항은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네, 고용계약의 뜻과 보수 지급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 그럼 이 고용계약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명의 당사자가 있고요. 이 중 한쪽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죠. 자, 그렇다면 이 노동계약은 어떨까요? 자, 노동계약에 관한 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데요. 제2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네, 이게 이제 노동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계약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죠. 보시면 고용계약과 똑같죠.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고 노동계약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모두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이잖아요. 그럼 고용계약과 이 노동계약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법상의 규정인 고용계약이 일반법이고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계약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제네랄로 그다음에 스페셜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반법은 이게 이제 사람이나 시간이나 뭐 장소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해요. 하지만 이 특별법은 사람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장소든 뭔가 법의 적용 범위가 법이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법은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뭐 이것에 비해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좀 구별은요, 이게 상대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산업재해, 뭐 산재라고 많이 부르고, 네, 법률 용어로는 이 업무상 재해가 좀 더 정확하죠.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네, 저는 했었죠. 네, 민법, 근로기준법,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었죠. 자,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또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일까요? 아니면 특별법일까요? 자, 이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있을 때 그 자체로 이게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과 다른 법과 비교를 통해서 이게 일반법과 이제 특별법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법의 경우 있잖아요. 이 민법의 경우에는 이 민법을 특별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냥 네, 이제 항상 일반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선해서 적용할 법을 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 바로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노동관계라고 하는데요. 예, 모든 노동관계는 역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면서 이 근로기준법 등의 이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노동관계는 특별한 법률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관계는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반대로 모든 고용관계가 노동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관계의 당사자는 결국에 이제 그 노동계약의 당사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입니다. 네, 노동자와 사용자. 그런데 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은 이 노동계약상의 개념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상의 개념, 뭐 그 밖에 또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좀씩 나는데요. 이런 점은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사실 그렇죠.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고객이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노동자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제 이 특수 고용관계 노동자들인데요. 예, 특히 골프장 경기 보조원들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개념 정의에 관한 규정인데요. 네, 제2조 제1항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을 좀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하고요. 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요. 네, 노동이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판례들이 좀 많죠. 이 판례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이 판례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있는 판례들이 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그런 판례들은 무조건 좀 꼼꼼하게 꼭 읽어봐야 합니다. 이게 100번, 1000번은 못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이게 5번 이상은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읽으면 당연히 좋겠죠.
특수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또 이제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강의 안에는 이 골프장 캐디의 노동자성에 대한 2014년 판례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판례니까 이거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 고용관계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했는가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이 사용 종속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나 행정 해석에서 이 노동자성을 인정한 경우와 또 부정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먼저 노동자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신문사, 광고, 외근원, 위탁실습생, 일용 잡급 직원, 맹인 안마사, 수련의, 일당제 대기 운전기사, 신문사 판매 확장 요원, 광업소 현장소장, 홍익회의 성과급 영업원 등이 이제 노동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노동자성이 부인된 경우인데요.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지입차주, 캬바레 가수, 한전의 위탁수금원, 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와 위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 입시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유흥업소의 접대부, 프로야구 선수, 향토예비군 중대장, 전세버스 회사의 예비 운전기사, 레미콘 운송 차주, 이런 사람들은 이 노동자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직종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또 어떤 직종은 노동자성이 부인되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노동자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그 골프장 캐디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앞부분에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결국에 이 종속 노동관계에 있는지 그 여부인데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판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 2014년 판례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이유를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네, 중요해요. 네.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 사용자인데요. 누가 사용자일까요? 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지시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조합, 공익, 법인이나 재단, 회사 이런 거 모두 이제 사용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노동계약상의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를 말하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걸 모두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노동계약상으로는 이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장, 지점장, 영업소장, 노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떨까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노동자일까요? 사장님이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동자가 아니죠. 일반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용자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는 이 실질적인 경영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것처럼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이고 좀 명목적일 때, 그러면서 이 실질적 경영주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때에는 이 대표이사라도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자, 노동계약의 당사자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인데요. 네, 노동계약, 또 노동관계의 구조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 계약의 기본적 구조에서 보면 이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 노동자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가장 주된 의무는 이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겠죠. 네, 노무 제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뭐 이런 거는 그 직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질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까요? 뭐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질의 노동력, 뭐 중질의 노동력, 하질의 노동력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에 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상남자라는 말을 또 많이 썼었죠. 근데 이 말의 어원은 이게 이제 천상여자라는 말 있죠. 그거랑 뭐 상남자랑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 천상여자라고 했을 때의 상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천생여자라는 그 의미에서 이게 생이 상으로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상남자라고 할 때 이 상은요. 이게 원래 상머슴에서 왔어요. 상머슴. 그러니까 머슴이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머슴, 중머슴, 하머슴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력이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해서 이제 아주 일을 잘하는 상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머슴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상머슴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그 상남자 할 때 거기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썼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개념인 거죠.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눴다고 칩시다. 그래서 머슴도 이제 상머슴, 중머슴, 하머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상급으로 일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중급으로 일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하급으로 해줘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최고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최고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노동력을 뭐 그렇게 제공해야 한다 뭐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품질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이제 계약으로 정하는데 항상 최선의 상급의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원칙적으로 민사관계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거는 항상 중등의 품질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그 용역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의 그 질에 대해서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중등 품질로 제공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이상으로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노동계약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이제 그 노동력의 그 등급 노동력의 이제 질은 중등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질 이상으로만 제공하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성실 의무라고도 하고요. 또 충실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이를 부르는 명칭도 좀 다르고요. 보는 시각이나 뭐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이런 의무가 거론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 의무, 뭐 충실 의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밀 유지 의무와 또 경업 금지 의무가 있는데, 네, 비밀 유지 의무는 이게 영업 비밀이라든가 기업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죠. 물론 이제 불법적인 비밀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업 비밀이나 산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또 뭐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특별법으로 좀 규율되고 있고요. 또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데 경업 피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게 퇴직한 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뭐 노하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새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전에 다니던 회사와 경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자, 헌법상, 우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업 금지 의무를 좀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퇴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침해하게 되니까 이 경업 금지 의무는 좀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퇴직할 때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명시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든가, 그래야 이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 네, 당연한 의무죠. 그리고 이게 주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했으면 당연히 일을 해줬으면 돈을 줘야죠. 안전배려 의무, 예, 이 안전배려 의무는 노동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어, 자, 마지막으로 균등 대우, 즉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동 계약을 할 때 사용자는 이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며 언제 쉬는지, 또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그렇죠? 노동자가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즉 노동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이 노동 조건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이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할 노동 조건을 정하고 있죠. 이후에 노동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임금,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죠. 임금. 그 다음에는 소정 노동시간. 이 소정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게 취업규칙에 정해놓고 뭐 이것을 이제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입니다. 휴일.
이 부분이 법률 개정이 됐었죠. 이 부분은 휴일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이겠죠. 여기에서 정하는 노동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을 한번 볼까요?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인데요. 역시 각 호로 정하고 있네요. 먼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네, 당연한 얘기죠. 뭐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일할 때가 되니까 이게 좀 다르다. 뭐 좀 그럴 땐 좀 그렇겠죠. 예, 뭔가 그럴 땐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법 제93조. 여기서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이게 뭘까요? 네, 12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안 떠오르시죠? 이게 아직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항들을 알려주라는 말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 기숙사인데요. 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2항인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그 다음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 이 사항은 뭐냐면 좀 전에 본 이 소정 노동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걸 말해요.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노동 조건이 뭐냐? 그럼 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또 소정 노동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동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다. 이건 참 뭐랄까 좀 문제가 있는 그 사업장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거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에서 그 노동 조건이 변경됐을 때 역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 변경된 노동 조건을 또 교부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동 조건의 명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노동 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시기는 이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노동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은 이게 뭐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또는 작성된 문서를 그냥 열람하게 하든 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들이 있었죠. 이게 뭐가 있었죠? 네,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소정 노동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시된 노동조건과 실제로 취업을 해서 적용되는 노동조건이 다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 제1항에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때는 이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노동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멀리서 이사를 왔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여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하여야 한다, 무엇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용자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겠죠. 자, 명시된 노동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때는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청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죠. 이 노동조건을 위반한 사안 역시 이거 역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구할 수는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심 판결 나오는데 한 1, 2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소송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자고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또 귀향여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단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통상의 노동자보다 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와 이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제1항에 따라 노동 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요. 제3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노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하고 있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55조와 제60조는 이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노동 조건에 포함됐죠. 이게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면 유급 휴일이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노동계약의 초기에 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채용 내정과 시용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채용 내정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 IMF 이 구제금융 시기에 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기업에서 그 신입사원들을 뽑아놨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이 뽑은 인원을 다 채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합격을 취소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시용은 보통 이제 수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수습과는 성격이나 좀 운용 면에서 조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이 채용 내정인데요. 이 채용 내정은 기업체에서 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그런 졸업 예정자를 합격시키는 경우에 이 신규 채용이 결정된 이 합격자가 그래서 이제 입사할 때까지의 그 지위를 채용 내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채용 내정자가 기업체에 입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하지 않는 거, 못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해버리는 경우인데요. 물론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면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채용 내정이 취소된 합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채용 내정이 취소된 노동자가 입사 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그 지방법원 남부지원,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당시에는 이게 남부지원이었어요. 당시엔 남부지원이었는데 예, 어쨌든 이 남부지원 판례가 있는데 역시 네, 읽어봐야겠죠. 네, 채용 내정을 취소할 때 기업 경영이 악화돼서 부득이하게 이 채용 내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네, 정리해고라고 많이들 하죠. 이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때 제24조 제3항은 이거는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3항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입니다. 제1항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해요. 이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제 3항인데요.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또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단 채용 내정자들은 아직 조합원도 아니고 또 대표도 없겠죠. 무엇보다 이미 취업 중인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지 자신들이 해고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채용 내정 취소에 적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시용인데요. 이 말뜻은 시범적으로 또는 뭐 시험 삼아 한번 써본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기업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정규 직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뭐 입사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좀 근무를 하게 하면서 뭐 직업 적성이라든가 또는 뭐 업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을 좀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게 되면 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 입사한 게 아니니까 정규 입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죠. 이런 기간은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6달 정도 부려먹다가 자넨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뽑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대여섯 달 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해주면서 또 부려먹다가 또 내보내고 또 새로 뽑는 거죠.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용제도는 이 노동계약을 할 때 명시적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노동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게 인정되질 않아요. 흔히 보면 이 실무에서는요, 이 시용과 수습이란 용어를 좀 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용과 수습은 엄격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요. 수습이라고 하면 이 수습은 뭐냐면 정식 채용이 확정된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수습 기간은 이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시용의 경우에는 본 채용이 유보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본 채용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전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좀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수습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뭐 처음에 입사해서 그렇죠. 이제 첫 달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신입사원들이 다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또 부서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회식하면 이제 그래요. 이제 고깃집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 2차, 뭐 3차,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지각하고 결근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3개월 후에 딱 본채용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 태도도 안 갖춰졌으니까 당연히 잘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부당 해고라고 막 이제 노무사 찾아가고 또 변호사 찾아가고 뭐 그러는데 네, 그런 사례들을 몇 건 봤는데 사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직장이 이게 놀이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자선기관도 아니죠. 이런 친구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이런 친구 찾아오면 노동계약서를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분명히 거기 시용에 대해 써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 계약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인데요. 또 법은 불성실한 자를 돕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계약할 때는 이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야 하고요. 미심쩍은 건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더 약정할 게 있으면 계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둬야 돼요. 그냥 서로 좋은 게 아니죠. 명확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처음 석 달은 아니죠. 이제 한 반년 정도는 이 취업한 게 아니라 내가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평점이 높게 나올 때까지 나는 취업한 게 아니라 취업하려고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녀야 돼요. 자, 안 그러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자, 시용 기간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이 본채용이 거절됩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적격으로 판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고에서 요구되는 그런 엄격한 의미의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고 사유보다는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본 채용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턴이나 현장 실습생의 경우인데요. 좀 아쉽게도 이 인턴 사원이나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 정식 노동계약으로 채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턴 사원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 동안에 일을 시켜본 후에 정식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인턴 계약은 이게 정식 노동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훈련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임금이나 퇴직금, 휴일, 휴가 뭐 이런 데 있어서 이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또 현장 실습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장 실습을 나온 이 사람들은 그죠?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들이지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노동 관련법 노동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좀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노동 착취라든가 직장 내 갑질의 또 대상이 돼버리죠.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이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더 넓혀야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좀 예외 규정을 두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현장 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들은 노동자는 아니지만 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은 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성년자의 노동이라고 말할 때 뭐 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알바라고 하죠. 아르바이트. 뭐 전일제 근무 형태를 취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취업 형태와 뭐 이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취업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형태죠. 이런 것들 사이에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전업적인 근무 형태로 취업을 하든 단시간 노동을 전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든 모두 이거 노동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노동계약 역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앞에 계약의 이해에서 본 그 원칙처럼 그 친권자인 부모나 또는 이 후견인,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가 있어야 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네,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친권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아동 노동 착취라든가 인신매매 같은 폐단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대리를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을 대리할 수 있게 하면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꼭 이제 있죠. 팥쥐 엄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이제 강제로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 애들 월급은 지가 받아다가 홀랑 써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한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그 대리는 할 수 없지만 동의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성년이 만 19세인데 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동의서를 갖추어 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18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견해는 여기에 대한 그 견해는 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로 이렇게 갈립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저는 딱히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한다라고 이게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칙은 이겁니다. 미성년자 노동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또 친권자로부터의 위험이 항상 이게 두 개가 함께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착취와 강제 노동의 위협이 양쪽 모두에 있으니까 이러한 위험을 좀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지 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만 나이입니다. 법률상 나이 개념은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 취업 연령인데요. 이 노동법, 네, 이제 근로기준법인데 이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이 연령을 좀 세분해서 취업 가능 여부라든가 뭐 부가적인 취업 요건 같은 것들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세, 만 18세인데요. 이 만 18세부터는 성년 노동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는 성년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노동자들 있죠.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연소자 또는 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처럼 만 18세 미만의 노동은 이 노동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만 15세가 되면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취업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또한 중학교에 재학하는 만 18세 미만,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중학생들을 말하죠. 이 중학생들 역시 취업시킬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고등학생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만 1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만 15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 13세가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세가 안 된 친구들 있죠. 그래서 만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나이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살까지라는 이 하한선이 없는데요. 그 하한선이 없다라고 해도 그렇죠. 이제 좀 이 나이가 있지 않느냐, 제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 갓난 아이도 나오죠. 이 갓난 아이도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난 아이도 취업을 한 거예요. 연기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애들 이제 배경에 보이는 애들 보면 모두 13살이 안 돼 보이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 역시 뭐냐면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영화, 뭐 드라마, 뮤지컬, 합창단이나 뭐 악기 연주, 자, 이런 예술 공연에는 만 13세라는 취업 하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 13세의 하한선은 적용되지 않아도 취직 인허증은 받아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죠. 자, 미성년자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하고 독자적으로 수령합니다.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미성년자의 강제 노동을 방지를 해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가는 당연히 미성년자 본인에게 돌아가야겠죠. 자, 임금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받고 또 누구도 임금 수령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들인데요. 이 미성년자는 좀 한참 그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성장과 그런 발육을 저해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이 미성년 노동자들을 좀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들을 정해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노동자이고요. 또 임신한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과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는 도덕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산업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네, 고압을 견뎌야 하는 작업들에 이 미성년 노동자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잠수작업 역시 압력에 좀 민감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운전,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의 운전 조종 작업입니다. 운전은 차량을 모는 거고, 뭐 조종은 보통 비행기나 뭐 선박인가요? 그래서 보통 차는 운전한다고 하고 배는 조정이라고 하죠. 배는 조정. 뭐 항공기는 조종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일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이 조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굴삭기나 뭐 지게차, 불도저 이런 면허들인데요. 네, 건설기계 조종 면허의 경우 대부분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면허증 발급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네, 당연한 얘기겠죠. 만 18세 미만자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건 좀 아니죠.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뭐 당연한 규정들이죠. 이게 도덕 또는 보건상 안 좋은 환경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네, 주요 업무는 제외한다라고 하죠. 유류, 그러니까 석유류를 말하는 거겠죠. 주유소에서 이 주유원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석유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죠. 투브로모 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투브로모 프로판, 이게 유독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특별관리물질로 정해진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이런 사업장에서 미성년 노동자를 작업시킨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죠. 네, 업무상 재해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산업재해 사건 중에 1988년 당시에 17살의 나이에 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이 문송면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죠. 뭐 일설에 의하면 만 15세였다고도 하는데요. 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을 시작해서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원진 레이온과 함께 산업재해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건이었죠. 이런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청소년들을 일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사업장에서 어린 청소년을 고용하는 건 뭐 임금이 싸고 또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업주가 돈을 아껴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어린 소년들을 고용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 밖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보장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네, 여기까지가 만 18세 미만의 이 미성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성년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서가 재밌죠.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일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연장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하면 하루 8시간이죠. 그리고 일주일 하면 40시간, 일주일에 5시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40시간이 되죠. 그럼 성년 노동자와 똑같아지잖아요. 이런 게 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다기보다는 슬픈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이 서로 당연히 이게 원칙과 예외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원칙과 예외가 이렇게 섞여 버리면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말이에요. 미성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규제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예외를 두면 안 되죠. 또는 예외를 두더라도 원칙이 지켜지는 한도에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노동자의 노동시간보다 미성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원칙이었는데 예외를 두면서 성년 노동자의 노동시간하고 같아지면 이게 원칙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라는데 합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관계에서 또 회사에서 또 상급자가 시키면 해야 하는 거죠. 안 하면 잘리거나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출석 인증 과제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이상 합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사가 곧 합의예요. 합의하지 않을 자유, 물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자유 중에 가장 위대한 자유잖아요. 백수가 될 수 있는 자유, 잘릴 수 있는 자유, 뭐 실직의 자유,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유. 근데 그런 자유 말고 또 어떤 자유가 그러니까 어떤 자유가 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모성 보호 파트에서 한번 봤죠. 이 객내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아동 노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악명을 떨쳤던 게 바로 이 탄광 노동입니다. 탄광은 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갱도를 만들고 그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년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려면 이 갱도가 크고 또 넓어야겠죠.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도를 좀 작게 만들고 아이들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석탄을 캐는 건 어른들이 해요. 하지만 석탄을 담아서 옮기는 건 애들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몸집이 작으니까 이 좁다란 갱도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옮기는데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6, 7살 되면 5살, 6살 된 애들을 이 탄광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이게 바로 100년 전, 200년 전의 노동 현실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아동 노동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네,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뭐 기억은 안 나죠. 자,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 중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인도 소녀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인도의 소녀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눈먼,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소녀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축구공을 만들다가 눈이 멀었는데요. 이게 그래요. 축구공을 만드는 게 어떻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축구공은 이게 기계로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꿰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이 그러니까 온갖 그 화학약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독하죠. 그걸 이 어린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이 조그만 애들이 꿰매는 겁니다. 뭐 7, 8살짜리가 그거를 꿰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축구공을 꿰매요. 그러면 하루에 겨우 뭐 1달러를 벌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한 1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축구공을 꿰매면 이제 1,000원을 받는 거죠. 뭐 지금 1,000원이고 그때 한 700원 정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축구공을 한 2, 3년 꿰매다 보면 이게 유독한 이 화학 물질에 이제 중독이 돼요.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이 다른 선진국에서 좀 더 가격이 싼 축구공을 갖고 놀 수 있게 된 그건 뭐냐면 결국에 이 제3세계 아이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눈이 멀 수 있는 그런 실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축구공을 꿰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성년이 되기도 전에 눈이 멀거나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이 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커피를 값싸게 마실 수 있는 그건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이런 아이들이 아주 헐값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그 제3세계라고 하는 지역의 아동들, 뭐 여성들, 농민들, 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한 게 바로 값싼 커피고 또 값싼 초콜릿인 거죠. 자, 이전 세기에 참 만연했던 게 아동 노동 착취였고 또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성년 노동자 또 여성도 포함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모성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금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갱내 노동이 금지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모성보호 파트에서 본 거지만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자, 갱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항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뭐 그 대상 업무는 그렇죠. 이제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관리 감독 업무, 또 이런 업무와 관련된 실습 업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 노동자도 갱내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인턴이나 이 현장 실습생 또 산업연수생들은 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인턴은 정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라기보다는 이 업무를 배운다는 의미가 좀 강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같이 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인턴 사원을 저임금, 아주 임금을 적게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대체 노동력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 인턴 사원들에게도 좀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턴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인턴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 노동법을 적용해라.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리면 될 텐데 자,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턴 사원이 정규로 입사한 직원보다 이게 노동 조건 면에서 좀 불리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불리한 점에 대해서 노동법을 적용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지 뭐 이제 단순하게 임금이 적다 이런 거 말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내용으로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턴의 노동 조건 이라는 측면에서 인턴이 하는 그런 노동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은 이 정규직하고 좀 맞춰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 대한 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